지금 이제 2025년은 이제 굉장히 저는 중요한 한 해라고 좀 보고 있고 굉장히 이제 격동의 시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병으로 따지면 이제 당뇨병이 걸린 거예요. 이제 당장 뭐 시급하게 뭔가 큰 문제가 생겨서 죽을 병은 아니지만 뭔가 시름시름 지금 앓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변수예요. 그러니까 한국 자체적으로도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활력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미국이 기껏금리를 지금 2024년 9월 달에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금리를 2번 또 연속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은 미국이 기껏금리를 한 거는 지난 25년 동안에 딱 3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2007년 9월에 한 번, 그리고 2024년 9월에 한 번. 자, 근데 미국이 이제 비컷금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 인하를 비컷으로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2001년 때는 닷컴 버블이 꺼졌고 그 다음에 2007년 이후로는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고 그리고 24년 9월에 비컷 금리를 하고 나서 25년 이제 시작됐는데 미국의 경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 금리 내리면은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기업이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 언뜻 들어보면 너무 맞는 말인데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리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위태한 상황인데 지금 미국 경제도 이상 신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 경제에 또 충격파를 던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트럼프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또라이잖아요.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에 어떤 치명타, 어떤 좀 관세 정책과 미군 주한 비용 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에 저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2025년은 특히 하반기에 상당한 충격파가 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20년 중에서 저는 지금이 제일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제가 보고 있고 21년 10월 달에 제가 이제 그때 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부동산 매도 기회가 왔다라고 제가 외롭게 주장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의 데이터보다 지금은 훨씬 더 위태롭습니다. 훨씬 더 위태로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경계심과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올해는. 지금 20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일 거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 특히 위험할 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현재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려면은 이제 이 경기 동행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경기를 그냥 점수 하나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살짝 느리긴 하지만 11월 말 기준으로 경기 동행지수가 얼마냐면 97.6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요. 데이터가 지금 한 30년짜리입니다. 이 중에서 98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요. 요때 IMF 때 한 번, 금융위기 때 한 번, 코로나 때 한 번, 지금이에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밑에죠. 왜냐면 금융위기가 최악일 때가 얼마였냐면요. 97.8이었습니다. 금융위기 최악일 때보다 지금 더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IMF가 97년 11월 달에 터졌거든요. 근데 그때가 경기 선행지수가 얼마였냐면 103이었는데요. IMF가 터지고 나서 몇 개월 뒤면 경기가 얼마나 싸늘하겠어요. 그때가 98년 2월 달, 요때가 98.6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97.6이에요. 그런데 또 심각한 문제는 뭐냐? 요때는 IMF라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제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사태가 또 있었고, 요때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있나요? 없잖아요. 물론 뭐 비상계엄도 있고 탄핵도 있고 뭐 이런 국내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하지만 뭔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강한 충격을 줄 만한 게 아직 터지지 않았거든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근데 향후의 경기는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아요.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지금 가장 위험 신호가 뭐라고 보세요? 부동산에 너무 미쳐 있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때 조정이 왔을 때 그때 내비뒀어야 됐어요, 정부에서. 개인들의 자산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의 연결고리를 보면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있죠? 건설사나 시행사나 금융회사들이 있잖아요. 도미노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 부동산 시장 그냥 내비두지 않았으면 이게 와르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둔촌주공을 살리려고 하면서 그때부터 특례라는 정책을 꺼내면서 23년과 24년에 부동산 시장을 반등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갔죠. 떠받쳐졌죠. 그러면서 국민들의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매달 우리가 있는 소득에서 그만큼 주거에 대한 비용으로 내 집이건 빌려서 쓰는 집이건 비용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수가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환율 차트를 제가 좀 잠깐 또 보여드리면 환율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정도의 바닥을 찍고 계속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근데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있는 부분에서 여윳돈 없는데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쓸 돈이 없죠. 지금 못 느끼세요? 부동산 쪽 살리려다가 아예 지금 나라의 근간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지금 위태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정부에서 기껏 시간 끌고 했지만 내부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올 가능성이 25년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25년 하반기에는. 진짜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너무 약한 거죠. 자, 보세요. 국가도 가지고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23년에 얼마 썼어요? 50조 넘게 썼죠? 24년 50조 넘게 썼죠? 이 돈이 얼마예요? 100조예요. 국가의 고가는 한정되어 있는데 2년 동안 100조를 지금 쓴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만 특례 정책, 그 특례 대출 하느라고 그만큼 지금 돈을 다 쓴 거잖아요. 자, 근데 사실 이 돈을 국가의 어떤 그런 기업의 경쟁력을 만드는 데 썼다라면은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이든 시대 때 우리 삼성이나 또 하이닉스나 2차전지나 이런 관련 기업들이 공장을 어디다 지었어요? 한국에 짓지 않고 미국에 지었잖아요. 미국에서 지으면 혜택 준다라고 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일자리가 다 어디로 빠져나간 거예요? 해외로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바둑으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수들이 있는데 이거를 몇 수를 지금 잘못 둔 거예요. 그때 미국에다 공장을 지었으면 안 됩니다. 그 공장 한국에다 지었으면은 얼마나 한국의 일자리가 많아졌겠어요. 이거 놓쳤죠? 그리고 이 100조라는 이 엄청난 돈을 어디에만 지금 썼어요? 부동산에 지금 살리는 데 올인했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나라의 어떤 경제 자체 펀더멘털이 좋아지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황금과 같은 이 시기에 그 돈을 어떤 국가의 어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쓴 게 아니라 부동산에 과도하게 쓰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 지금 맛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지난 몇 년간 두었던 악수들이 지금의 결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네요.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세상이 40년, 50년 굉장히 큰 사이클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저금리 시대에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네, 완전히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1980년대 초반서부터 금리가 계속 출렁출렁하면서 이제 내려앉았거든요. 저금리 시대가 오고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으니까 세상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으니 그러니까 공장을 미국 같은 경우는 내 나라에 지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때요?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요, 싸요? 비싸죠. 물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예전에는 예를 들면 인건비가 베트남이 싸. 그럼 베트남에 공장 지어서 철강은 어디가 싸고 구리는 어디가 싸고 그래서 싼 거 나라에서 수입해다가 인건비 싼 나라에서 물건 만드니까 물가가 쌌죠. 그런데 이게 이제 깨진 거예요. 왜? 명확한 게 뭐냐면 미국이요 이제는 전 세계 경찰 노릇하는 걸 이제 완전히 내다 버렸습니다. 이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바로 기후 문제가 있으면 기후 문제가 계속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푸드플레이션을 또 일으킵니다. 먹을 거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나 이런 게 계속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먹을 게 귀해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저금리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거기에 한국 자체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뭉쳐서 서서히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1월 말에 트럼프 이제 재임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물가는 계속해서 오를 텐데 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런 구조가 지속이 되면은 정말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정말 위험하죠. 이미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가 너무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보통 B컵 금리를 인하를 하고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부터 이제 이게 후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올해 한 여름, 가을서부터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들이 좀 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율이 오늘 기준으로 1,455원입니다, 지금. 사실 얼마 전에 막 1,470원까지 가요.
이렇게 높은 게 지금 정상인가요? 저는 지금이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훨씬 더 저는 환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사이클과 달랐던 게 뭐냐면은 이제 한국이 이제 인구도 성장하고 경제 성장률도 좋고 이러던 시기는요. 보시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던 사이클에 이렇게 환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B컵 금리 인하하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미 그러기 전부터도 이미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대한민국 인구가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전 세계가 서로 갈등하기 시작하고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런 20년, 21년, 22년 이때쯤부터 이제 환율의 대세가 저는 바뀌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대세가.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환율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글쎄요.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고환율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 한국 돈 쓸 사람이 있을까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리고 주식 투자도 다 해외 주식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돈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B컵 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는 경제 충격이 오면서 이렇게 이제 환율이 굉장히 급등하는 시기가 올 수 있는데 요 국면이 지금 요 국면과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시기가 올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저는 올해 여름 하반기에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금융위기 때의 고점 한 1,600원 정도 요거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러는 보험과 같은 포트폴리오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은 이미 저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꺾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다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2%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한국을 좋게 봐야 되는 한국은행도 지금 2%도 안 되는데 진짜 이거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튈지 모른다. 저는 올해 단 하나의 변수. 제가 올해 하반기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100% 어떻게 맞추겠어요. 근데 다 확률 게임이거든요. 여러 가지 데이터와 이게 다 보이잖아요.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25년 하반기는 환율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제가 예상하는 대로 확률적으로 환율이 만약에 1,500원, 1,600원, 1,7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뭐 한 20년 만에 가장 큰 폭락이 부동산 시장에 올 수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여기서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또 뭐 어떤 일이 생길지 압니까? 그래서 환율이 갑자기 대한민국 경제가 막 좋아져.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돼서 환율이 낮아지면 그때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요, 무조건 환율만 보셔야 됩니다. 요때도 지금 22년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이제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수도권 서울 아파트도 한 22% 이때 폭락했었죠? 저는 요 정도 패턴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런 IMF 때나 금리위기 때와 같은 이런 급등이 이렇게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환율이 올랐을 때가 IMF, 금융위기, 그리고 22년. 그때마다 항상 부동산 시장은 큰 하락 정도가 아니라 폭락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그 확률을 아주 높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요 지금 고점을 돌파를 했죠. 이게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환율에서도 있어도 그렇고 전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2008년 금리위기 이후로 지금 한 7년 만에 뚫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기술적으로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분들은 뭐냐, 제가 환율 얘기는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경매 건수가 지금 사상 최대잖아요. 경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왜 경매가 나와요? 이거 2020년, 21년에 영끌에서 사셨던 분들 다 망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대표님 작년 정확히 그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엄청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만약에 내가 보험처럼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부동산이 좀 내려가도 내가 달러가 올라가니까 내 전체적인 자산이 밸런스가 맞아지잖아요. 근데 내 모든 걸 그냥 부동산에 다 걸고 뭐 달러에 다 걸고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자산 배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또 이런 얘기예요. 대표님 제가 못 샀는데 대표님이 진작 좀 사라고 내가 달러 계속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못 샀는데 이렇게 비쌌는데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달러 없다? 지금이라도 빨리 사셔라. 올해 1분기 안에 빨리 달러 적립식으로 사셔라. 일부 자산 꼭 가져가셔라.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못 사시는 분들은 못 살 거예요. 왜?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이전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차마 손이 안 나가기는 해요.
근데 이걸 기술적으로 보잖아요. 이거는 완전 대세 상승 차트입니다. 이 3개월 동안의 상승치를 보세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미국이 B급 금리를 한 게 요때였어요, 요때. 2007년에. 요때, 그리고 요때, 그리고 요때. B급 금리 인하하고 나서 이렇게 환율이 항상 올랐다니까요. 근데 요때는 그냥 닷컴 버블 정도 꺼진 거였고, 요때는 IMF라는 엄청난 큰 사태가 터진 거고, 요때는 금리가 터진 건데, 이번에는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니까요. 아니, 너무 이제 안타까워요, 저는. 왜냐면 21년 10월 달에 제가 그때 고점을 부르짖었을 때는 사실 외부 충격에 대한 우려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 경제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급 금리를 인하를 한 거고, 물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지금 원래 미국이 금리 인하를 25년에 4번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불과 3달인가 몇 달 사이에 2번 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금리가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저는 이제 진짜 일부의 분들은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100년 만에. 근데 뭐 대공황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뷰에서는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면은 과거에는 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경제가 불안불안해. 그러면 금리를 빠르게 낮춰요. 빠르게 낮춥니다. 그래서 계속 금리를 낮춰서 아주 초저금리까지 금리를 낮춰버리니까 경제가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 사람의 혈압으로 따지면 혈압이 굉장히 높다가 금리를 쭉 낮추면 혈압이 쭉 떨어지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자 부담이 작아지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에도 지금 뭔가 지금 이상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불안과 인플레이션. 이게 같이 겹치면 이게 바로 최악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진짜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위기가 왔는데 경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금리를 팍팍 낮춰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큰 불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불황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는 충격이 한 1년 정도 가다 말았거든요. 이번에는 이 인플레이션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심각한, 일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공황까지 또 될 수 있는 상황도 저는 나타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IMF 하루 직전까지는 뉴스에서는 아무 뉴스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평화로웠는데 그러다가 훅 터진 거였거든요. 맞아요. 우리 개인들은 좀 어떤 신호를 좀 사전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환율만 보시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뭉쳐서 환율이라는 딱 하나의 단일 변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만 보시면 되고요. 환율이 만약에 1,500원, 1,600원, 1,700원 올라간다. 진짜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몇십 년 동안이랑은 너무 다르다. 왜? 이미 이제 한국의 인구 자체가 지금 줄어들어서 한국 돈을 쓸 사람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금융 투자를 하더라도 다 지금 달러로 투자하지 한국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달러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죠. 물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달러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건 또 있어요. 하지만 한국 돈에 대한 수요 자체는 저는 완전 이제는 크게 달라질 거다 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유 환율 비싸요, 이런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그 환경과 앞으로의 펼쳐질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 자산에서 달러에 대한 비중을 높이 가셔야 돼요. 그게 오히려 저는 굉장히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정부에서도 1,500원 돌파만은 막자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환을 다 끌어다가 환율 낮추기를 하고 있다고 뉴스를 봤거든요. 그런 거 보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 그럴 수도 있겠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만약에 부정적인 일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작은 사고가 아니잖아요. 금융위기나 IMF와 같은 이런 환율 급등 사태가 나타나는 건요, 작은 사고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사고입니다. 근데 지금은 큰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라는 보험을 우리는 반드시 무조건 저는 가지고 가야 된다. 어떻게 사야 돼요? 이거를 뭐 그냥 환전을 하면 되는 건가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은행에서 이제 환전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요즘 뭐 토스나 이런 앱들 많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대 수시로 받아서 그렇게 또 환전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또 ETF가 있어요. 달러 ETF가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시면 달러를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2배짜리도 있습니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환율 운동이 2배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달러를 가지고 내가 환전을 해서 증권사 앱에 보면 다 환전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에 돈을 예치를 해놓고 이걸 달러를 환전해서 미국의 단기 채권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SGOV나 이런 거 단기 채권을 또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이자를 그래도 한 5% 가까이 주거든요. 근데 장기가 아니라 단기인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장기 채권은 지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돈을 묻어두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근데 단기 채권은 거의 뭐 현금이랑 좀 비슷한 거기 때문에 단기니까 리스크가 별로 없고, 혹시 하신다면 이제 달러를 바꿔서 미국 단기 채권 위주로 좀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부동산 전문가이신 줄 알았는데 이런 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근데 부동산의 전문가가 되려면은 이 큰 흐름을 다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원래는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십몇 년마다 한 번씩 오는 굉장히 큰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산시장 하락 사이클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럴 때에 내가 큰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1년 10월 달에 제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라고 제가 무조건 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은 그때가 제일 고점이었어요. 서울도 그때가 고점인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일부 강남 지역만 지금 전고점 넘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가 최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겠어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이런 적극적인 매도 기회라고 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동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경제나 이런 관련한 공부도 제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내린 거죠. 한국 자산, 달러 자산 이런 밸런스를 시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한 몇 대 몇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부동산 자산은 최대한 줄이고 달러 자산을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죠. 되는 만큼 최대한 무조건. 부동산은 올해 말부터 엄청난 기회가 올 거예요. 모든 지역은 아닐 거고요. 모든 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 모든 지역은 일단 아닐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일부 이제 저평가된 이런 지방 지역들부터 엄청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옳다, 부동산은 계속 올라간다, 별로 투자 안 해보신 분들 같고요. 이 투자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요. 시장의 피바다가 됐을 때, 시장이 진짜 어려울 때 진짜 기회가 옵니다.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IMF 이후에 큰 부자가 나타났고요. 금리 위기 이후에 큰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2020년, 21년 이때 부동산 사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지 된 사람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때 건물 사서 지금 폐가망신한 사람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부동산 투자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아주 결정적인 기회 해야 되는데, 이 기회는 엄청난 위기 뒤에, 폭락 뒤에 온다. 그리고 그게 올해 하반기 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이미 이제 지방은 거의 반등을 못 했잖아요. 23년, 24년에도 지방은 거의 반등 못 했어요. 지방 너무 싼 데들이 많아. 근데 올해 하반기에 충격파가 오면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싸게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달러를 계속해서 모아가야 될 시기. 그렇죠. 하지만 부동산은 올해 말 이후에 이제 조금 정말 기회가 온다. 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방송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기회를 잡는 것보다는 이제 저를, 데이터를 믿고 신뢰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준비를 제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좋은 기회인데 뭐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바쁘죠. 사실 너무 무섭고 또 너무 좀 암울한 요즘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또 잘 알고 기회로 만들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또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무섭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요 너무 기대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무릎 밑이 아니면 저는 절대 매수 신호를 제가 보내질 않아요. 2020년 초가 제가 매수 신호를 보냈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거의 지금 5년 동안 제가 맨날 무슨 하락론자라는 이런 오인까지 제가 들어가면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반기 올해 가을서부터는 제가 완전 달라질 겁니다. 아마 김기원이 이제 유튜브에 잘 안 보이면은, 아, 김기원 지금 현장 다니라 바쁘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기를 우리가 좀 어떻게 보내야 될지 격려, 위로의 말씀도 또 짧게 한번 해주시면. 아마 지금 너무나도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 솔로몬 지혜의 왕이 그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변화의 계기가 2008년에 왔었는데, 그때 금리위기 때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저는 어떤 경제나 이런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전혀 대처도 안 돼 있었고, 근데 금리가 터지면서 제 인생이 너무 달라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휘둘려 본 삶을 살아보신 분들이 이 휘둘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사람한테 휘둘리든 어떤 주변 여건에 휘둘리든 어떤 이런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에 휘둘리든 결심한 거는 절대 내가 앞으로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리고 항상 그런 위기 때마다 또 크게 성장하는 개인,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위기 때 항상 그런 대단한 개인과 기업들이 나타나는데, 혹시라도 향후에 2008년과 같은 이런 일이 터진다. 그때는 내가 위기가 아니라 내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나 자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치열한 40대 그리고 창업하고 나서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한 해입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그 누구도 내 재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통제력과 영향력을 내가 온전히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고하시겠지만 이야기 들어보시고 누가 정말 근거가 있고 없고 틀리고 맞았는지를 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수영장에 물이 지금 완전 쫙 빠질 때가 지금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정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잘 잡으면은 엄청난 자산가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25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까 월구TV 자주 시청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